네 친정엄마가 죽었으면 재산을 우리 가족끼리 나누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슬픔에 빠진 제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형님과 시누이는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질질 끌어내렸어요. 엄마가 눈을 감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은 제 발밑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있었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전 저는 벤처기업의 기획팀장이었어요. 팀원 12명을 이끌며 신규 사업 계획을 직접 설계하던 사람이었죠.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것도 남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몸도 안 좋으신데 당신이 곁에서 챙겨드리면 안 될까? 나는 일을 놓을 수가 없잖아. 남편은 두 달을 졸랐습니다. 전화로 밥상 앞에서 잠자리에서까지. 결국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팀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사무실 입구에서 배웅해 주던 날, 저는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웃음은 사라지고 눈물이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며 보낸 세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병원 동행과 식사 준비, 약 챙기는 일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큰형님과 시누이는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명절과 제삿날에는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야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기어이 제 흠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저를 홀로 키워주신 친정엄마가 위안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담당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저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 시어머니한테 눈치 보이면 자주 안 와도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손을 꽉 쥐고 복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수발과 엄마의 항암 치료 동행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시어머니 병원, 화요일과 목요일은 엄마 항암, 주말에는 두 집 밥상을 모두 챙겼습니다.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나날이었어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큰형님과 시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전 안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내팽개치고 친정에만 붙어 있다니까. 내가 무슨 팔자야. 큰형님이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없는 집 며느리는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누이도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친정이 제대로 된다면 며느리가 저러겠어?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나 봐. 저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안 쳤습니다. 1년에 10번씩 돌아오는 제삿날은 더 가혹했습니다. 제사 전날 밤부터 장을 보고 당일 새벽부터 전을 부쳤습니다. 손가락이 기름에 데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린 제사상 앞에서 큰형님은 기어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탕국은 간이 왜 이래? 우리 어머니가 어떤 입맛인지 6년을 모시고 살면서 아직도 몰라? 시누이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제사상에 올려? 자기 부모 아니라고 대충 하는 건가?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수저를 고쳐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탕국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개수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들고 한참 동안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엌에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낮은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오래전에 깨달은 터였어요. 알아, 알겠어. 짧게 대답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시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를 마치고 병원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며느리처럼 웃었습니다.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 때문에 병원비 많이 나가서 시댁에서 눈치 보이지 않아? 네가 자꾸 여기 오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텐데.
저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도 뭐라 안 해. 엄마 걱정만 해. 엄마는 잠시 저를 들여다보다가 천장을 향해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파트 하나는 남겨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낡고 작아도 네 몫은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묵직한 의미를 품고 있는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가 사는 낡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으로 KTX 노선이 지나고 지하철 연장까지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리모컨을 집어들어 볼륨을 높이고 화면 속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로 침묵이 흘렀고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국자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가 보도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큰형님과 시누이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문은 걸어 잠근 채였지만 목소리는 거실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얘들아, 너희 어제 텔레비전 뉴스 봤니? 거기가 어딘지 알아? 바로 그 낡은 아파트 동네야. 사돈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말이다. 거기로 지하철이 들어온다지 뭐냐. 큰형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어머니, 저도 봤어요. 거기 지금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세요? 하룻밤새 벌써 2배는 훌쩍 뛰었대요. 그것도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한 건데 그 정도라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대요. 신우이가 낄낄거리며 받았습니다. 아우, 진짜. 사돈 어른이 그 낡은 동네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시했어요. 속으로 엄청 흉봤는데. 우리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지. 아깝다, 아까워, 진짜. 진작에 알았으면 우리도 거기다 집 하나 사두는 건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손 안에 찻잔만 바라봤습니다. 찬물이 식어가는 동안 안방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호자분, 많이 놀라셨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지금 어머니 상태에서 독한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건 어머니를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이제는 무리한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시간 동안 진통제 맞으시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찬 유리의 온도가 이마를 타고 전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항암치료 중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향해 눈길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눈을 받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됐다는 말도 슬프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 뭐, 늙고 병들면 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엄마 얼굴을 떠올렸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원에 올 때마다 머리를 곱게 빗고 오던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늦은 시간까지 무언가를 의논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낮은 목소리가 문틈새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그 목소리의 내용을 짐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짐작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사흘대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식탁 맞은편에 앉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바빠? 나 출근하기 전에 잠깐 앉아봐.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장모님이 아무래도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미리 장모님 명의 아파트 내 이름으로 싹 돌려놓자. 그래야 나중에 상속세니 뭐니 골치 아픈 세금도 덜어내고 당신한테도 훨씬 유리해. 내가 아는 세무사한테 아주 꼼꼼하게 다 확인해 봤어. 내 말이 맞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아직 살아계셔.
벌써부터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당신은 현실을 너무 몰라. 이런 걸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당신이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 내가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얘기 꺼내지도 마. 두 번 다시. 남편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고쳐매며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춰서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잘 생각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반쯤 먹다만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제 앞에는 반찬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면 시어머니는 그것을 다시 걷어 제 방 앞에 던져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큰형님과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달라진 태도를 눈치채고 더욱 대담하게 굴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옆을 지나치며 어깨를 부딪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쳤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를 중단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 병동에 들어서던 날, 엄마는 흰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자 엄마가 고개를 돌렸어요. 왔어? 왔어. 오늘 날씨 좋더라. 저는 엄마 옆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어요. 뼈마디가 손등 위로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나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눈치 많이 봤지?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동 복도가 조용해지고 면회객의 발소리도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흐릿하지 않고 또렷했습니다. 잘 들어. 절대로 누구도 믿지 마. 네 몫은 네 손으로 직접 지켜야 해.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 약속해. 꼭 지켜야 해. 저는 엄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탁이 아니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엄마는 그제야 손에서 힘을 풀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것이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호스피스 병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달려갔지만 엄마는 이미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엄마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엄마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잠을 드디어 자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가 꾸려지고 영정사진이 세워졌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빈소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때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와 큰형님, 시누이가 빈소 앞 입구에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셋은 나란히 서서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엄마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형식적으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큰형님과 시누이도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마의 영정사진이 제 등 뒤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빈소 안에는 향 연기만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시계바늘이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그때 큰형님이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가족 대기실로 좀 와봐. 우리끼리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영정사진을 한번 바라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 대기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희뿌옇게 떠올랐습니다. 큰형님이 제 뒤로 들어오며 문을 닫았어요. 큰형님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으며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동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이거 친정엄마 아파트명 이전 서류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여기 빈칸에 도장만 꾹 찍으면 돼.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의자를 당겨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아직 어린데 무슨 재산 관리를 할 줄 안다고 그러니? 눈먼 돈은 금방 날아가는 법이야. 일단 내 명의로 싹 돌려놔. 그래야 뺏기지 않고 안전한 거야. 내가 나중에 때 되면 우리 형제들하고 너한테 섭섭하지 않게 아주 공평하게 나눠줄 거니까 딴만 먹지 말고 얼른 도장 가져와.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눈을 감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눈 감으신 지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요. 어떻게 상갓집에서 이런 걸 내밀어요? 아이고, 답답하. 그러니까 상 치르기 전에 후딱 해치워야지. 나중에 친척들 다 모이고 복잡해지면 골치 아파서 안 돼. 좋은 말 할 때 얼른 도장 가져와. 신우이가 팔짱을 끼며 나섰습니다. 새언니, 억지 고집 좀 그만 부려요. 괜히 버티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우리 엄마 말씀대로 하는 게 새언니한테도 100번 1000번 남는 장사라고요.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저는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이름 아래 빈칸이 있었고 그 옆에 도장을 찍는 자리가 네모칸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볼펜이 제 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임종 직전 엄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지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누구도 믿지 말고 네 몫은 네 손으로 직접 챙겨야 한다던 목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볼펜을 집어 식탁 위로 세게 던졌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지금 당장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다들 나가시라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뭐야? 인연이 미쳤나?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질러?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인 사람들이 상중에 친정엄마 유산 뺏으려고 서류를 들이밀어요? 당신들 사람도 아니야. 당장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요.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머리채를 두 손으로 휘어잡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쏠렸습니다. 신우이가 머리채를 바닥 쪽으로 힘껏 끌어내리자 저는 무릎부터 바닥에 꿇었습니다. 이거 놔요. 놔달라고요. 큰형님이 옆으로 돌아서며 발을 들어 올려 제 옆구리를 향해 내질렀습니다. 저는 팔로 몸을 감싸며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뺨을 손바닥으로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큰형님이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발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제발 하지 마요. 제발 때리지 말라고요. 시어머니가 발길질을 하는 큰형님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내려다봤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 시댁 식구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까부니까 맞는 거야. 어서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신우이가 찢어진 상복 옷깃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아휴, 꼴 좋다. 바닥에 기어다니는 꼴을 보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다 쑥 내려가는 것 같네. 6년 동안 혼자 고상한 척, 잘난 척 빳빳하게 굴더니 꼴 한번 아주 볼만하네. 저는 바닥에 엎드려 팔로 머리를 감싼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옆구리가 욱신거렸어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 뛰어들어오며 고함쳤습니다. 아니, 장모님 돌아가신 상중에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왜 사람을 치고 그래? 남편이 큰형님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큰형님이 뒤로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어요. 시어머니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진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여보, 괜찮아? 얼른 일어나 봐, 응?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복 어깨 솔기가 찢어져 있었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남편의 팔에 기대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내 편은 역시 이 사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부축한 채 시어머니와 큰형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내를 감싸 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분란을 만들고 그래? 다들 촌스럽게. 내가 알아서 조용히 다 준비해 놨다니까. 저는 남편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올려다 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준비라니?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시어머니와 큰형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파트 상속 절차 내가 싹 다 밟아놨다고. 법적으로 꼬투리 잡힐 일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다 끝냈어.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큰형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남편의 팔에서 천천히 손을 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부축하던 그 팔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보, 당신 지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상속이라니. 대체 언제? 남편은 그제야 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직접 병실에 다녀왔어. 장모님한테 직접 서명을 받아뒀거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남편이 봉투에서 꺼내든 것은 두툼한 서류 묶음이었어요. 첫 장을 펼치자 엄마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중직인까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사위인 남편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어제 오늘 준비한 줄 알아?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내가 혼자 조용히 병실에 찾아갔지. 거기서 장모님이 내 손을 잡고 고맙다면서 이 서류에 직접 지장을 딱 찍어주셨어.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까지 완벽하게 다 받아뒀으니까 딴소리 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휴,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며느리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하게 구는데 너라도 나서서 우리 집안 재산을 챙겨야지. 역시 넌 똑똑한 내 아들이야. 내가 이래서 널 믿고 산다니까. 큰형님이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준비성 하나는 정말 끝내주네요. 진짜 대단해요. 동서가 아무리 우겨도 도장이 떡하니 찍혀 있는데 어쩔 거야? 이제 복잡한 서류 작업도 다 끝났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잖아. 마음이 다 편해지네.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지장이 찍힌 자리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 순간 임종 직전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절대로 누구도 믿지 말고 네 몫은 네 손으로 직접 지켜야 한다던 그 목소리.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 다녀간 것을,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유언은 당부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어요. 이거 가짜잖아. 당장 내놔.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아파트를 준다고? 엄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리가 없어. 당신이 억지로 엄마 손가락 끌어다가 억지로 찍은 거잖아.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남편이 서류를 획 뒤로 빼며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신고? 해볼 테면 해봐. 이미 법적으로 상속 절차가 완벽하게 다 끝났어. 도장 있고 공증서류 있는데 경찰이 내 편을 들지 네 편을 들겠어? 괜히 소리 지르고 반항할 생각은 이제 그만 접어. 조용히 내 말에 따르기나 해.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조문객처럼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만 조문으로 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법을 몰라서 그렇게 억지를 부리나 본데 이 친구가 내 후배 변호사야. 네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억지를 부리나 본데 이 친구가 내 후배 변호사야. 내가 아주 똑똑한 전문가를 불렀지. 네 눈으로 직접 서류 확인해봐. 이 친구가 다 알아서 합법적으로 처리한 거니까. 변호사 후배가 서류를 건네받아 천천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소리 지르셔도 소용없습니다. 이 서류는 법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춘 진짜 유언장이에요.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확실히 마쳤기 때문에 아파트 상속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 똑똑히 들었지? 변호사가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라고 하잖아.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대들어. 네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이제 그 아파트는 우리 아들 거야. 억울하면 네가 일찍 챙겼어야지. 이제 와서 어쩔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내려앉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해 엄마의 서명을 위조하고 장례식장까지 서류를 들이밀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폭력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 절차까지 먼저 밟아두었던 것이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를 구석에 방치한 채 식탁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도련님, 저기요.
그럼 그 아파트 팔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지금 개발된다고 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면서요? 지금 팔면 돈이 꽤 많겠는데요? 신우이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빠, 혼자 다 가지면 안 돼? 나도 오빠 동생이잖아. 내 몫은 도대체 얼마나 떼줄 거야? 당연히 나한테도 공평하게 돈을 나눠줘야지. 나도 차도 바꾸고 가방도 사야 된단 말이야. 남편이 손을 들어 둘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다들 진정해. 일단 내 이름으로 명의 이전 서류부터 완전히 끝내놓고 얘기하자고. 집을 비싼 값에 팔고 나면 우리 어머니 생활비부터 먼저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그 남은 돈을 우리끼리 아주 정확하게 나눌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야지.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다. 변호사 후배는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남편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기실을 빠져나가면서 저를 한번 내려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위조한 서류에는 공증직인이 찍혀 있었고 변호사 후배까지 완벽하다고 공언한 상태였어요. 지금 소리를 지르고 달려든다 해도 이미 3번 당한 뒤였습니다. 다시 덤볐다가는 또 맞고 끝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파트 매각 대금과 분배 방식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기실 구석 의자에 가서 앉았어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눈을 내리 깔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뺨은 시어머니에게 맞은 자리가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분노를 꾹꾹 눌러 삼키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의 아파트를 이들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고. 반드시 되찾겠다고.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움직임을 들키면 안 됐어요.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반항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흘낏 저를 바라보다가 안심한 듯 다시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저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향을 다시 피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빈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꺼질 듯 타오르는 촛불만이 엄마의 얼굴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때 빈소 입구 쪽에서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가까워지는 발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가 멈춘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린 순간 빈소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어요. 허리가 꼿꼿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 얼굴을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20년 전 이혼 후 소식이 끊겼던 친아빠였습니다. 아빠도 저를 알아봤어요. 빈소 입구에 선 채로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향을 집어 불을 붙이고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영정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촛불빛에 조용히 일렁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등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떠난 뒤 엄마는 저 하나를 붙들고 살았어요. 단 한 번도 아빠 욕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문을 마친 아빠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아빠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 눈이 저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빠, 아빠 맞지? 그 말 한마디와 함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는 두 팔을 벌려 저를 받아 안았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기대지 못한 어깨였습니다. 저는 아빠의 정장깃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아빠는 제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 못난 애비 없이 홀어머니 모시느라. 그 짧은 한마디에 6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핍박도 남편의 배신도 엄마를 잃은 슬픔도
전부 뒤섞여 터져 나왔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아빠의 품에서 물러섰습니다. 아빠는 손수건을 꺼내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다가 멈췄습니다. 제 뺨에 손을 가져다 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어오른 자리를 건드리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세상에, 네 뺨이 왜 이러냐? 이렇게 퉁퉁 부어오르고 시퍼렇게 멍이 들다니. 찢어진 상복은 또 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의 눈이 제 찢어진 상복 어깨로 내려갔다가 다시 부어오른 뺨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빠를 빈소 구석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새벽에 대기실로 불러 유산 서류를 내밀었던 것, 머리채를 잡히고 발길질을 당했던 것, 남편이 들어와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이내 싸늘한 표정으로 위조 유언장을 꺼내든 것, 변호사 후배가 나타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까지. 말을 다 마쳤을 때 아빠는 의자 팔걸이를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어요. 이런 천하의 몹쓸 인간들을 봤나? 상을 당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한테 위조 서류를 들이밀어? 남편이라는 놈이 앞장서서 장모 재산을 가로채려고 작당을 해? 게다가 감히 내 딸의 머리채를 잡고 짓밟았다고?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천장을 향해 눈을 들었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 내 죄다. 내가 끝까지 네 엄마 곁을 지켰더라면 너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지도 않았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떠난 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 입으로 꺼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핏줄이 내 딸이 생판 남한테 개 끌리듯 끌려다니고 두들겨 맞은 꼴을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못 본다. 네 엄마 몫의 아파트? 이런 한 푼도 그놈들 손에 안 넘어가게 할 거야. 아빠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아빠 말 똑똑히 들어. 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지금 번듯한 투자회사 회장 자리까지 올라왔다. 돈도 넘치게 있고 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도 널렸어. 그깟 시골 구석 아파트 하나 가로채겠다고 덤비는 버러지 같은 놈들 내가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밟아줄 거다. 뺏긴 거 다 찾아오고 받은 수모 10배 100배로 갚아주마. 아빠만 믿어. 저는 아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기억 속의 아빠 손보다 훨씬 크고 단단했습니다. 그치만 그 사람들 보통 독한 사람들이 아니야. 남편은 뱀처럼 교활해서 벌써 손을 다 써놨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빠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싸움의 기본은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거야. 당장 내일 발인식 때는 찍소리도 하지 말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완전히 포기하고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굴복한 것처럼 연기해. 그래야 그 미련한 것들이 승리에 취해서 경계를 늦출 거 아니냐.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은 내 전문이야. 그 잘난 남편놈 뒷조사부터 싹 다 해서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어주마. 시댁 식구들 통장 거래내요. 뒤로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모를 줄 알아? 최고급 변호인단 꾸려서 위조 유언장 무효소송은 기본이고 사문서 위조에 폭행죄까지 싹 다 묶어서 콩밥 먹여줄 거다. 증거 꽉 잡고 있다가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방심할 때 단번에 벼랑 끝으로 밀어버릴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아까 봤잖아. 그쪽에도 변호사가 있어. 서류도 완벽하게 꾸며놨다면서 기세등등하게 굴었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으면 어떡해? 동네 풋내기 변호사 하나 데려다 놓고 완벽은 무슨. 돈 몇 푼 쥐어주고 가짜 공중선 놈들 내가 족치면 하루도 못 버티고 줄줄이 불게 돼 있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게 뭔지 그놈들 뼛속 깊게 새겨주마. 넌 털끝만큼도 걱정할 거 없다. 아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아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만난 아빠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원망도 했고 그리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앉은 이 사람이 제 편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어, 아빠. 나 아빠 믿고 조금만 더 참아볼게. 엄마 목 내 손으로 꼭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줘.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사진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진작에 찾아와서 당신 호강시켜주고
우리 딸도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영치 없지만 당신이 피땀 흘려 지킨 우리 딸 목숨 내가 목숨 걸고 찾아줄 테니까 부디 하늘에서는 편히 쉬게. 영정사진 속 엄마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빈소를 나서며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아빠가 모든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하마. 그때까진 억울하고 분해도 절대 티내지 말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 섣불리 혼자 움직이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명심해라. 알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 연락 올 때까지는 납작 엎드려 있을게. 아빠는 빈소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으면서 이미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계단 위까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시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빈소 안은 아까보다 훨씬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안은 달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빈소를 짓누르던 막막함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울지 않을 거야. 더 이상 혼자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거고, 엄마가 억울하게 뺏길 뻔한 그 아파트, 그리고 내 짓밟힌 자존심까지, 아빠랑 같이 그 인간들 바닥까지 철저하게 끌어내리고 전부 다 되찾아올게. 지켜봐줘, 엄마. 발인식 날 아침, 저는 검은 상복을 다시 입고 빈소 앞에 섰습니다. 찢어진 어깨 솔기는 검은 실로 꿰매 붙였어요. 부어오른 뺨에는 분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들어서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꿀에 자존심은 있다고 버티더니 하룻밤새 꼬리를 싹 내렸네. 지인작에 그렇게 주제 파악을 하고 설설 기었으면 매는 안 벌었을 거 아니야? 어제 일은 내가 우리 아들 봐서 넓은 아령으로 넘어가 줄 테니 앞으로는 쥐 죽은 듯이 내 말에 복종하고 살아라. 알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발끝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한번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되갚겠다고.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니,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서재부터 뒤져야 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책상 옆 철제 금고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금고를 열 때 번호를 외운 건 아니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인 방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금고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낯선 계좌에서 거액이 들어왔다 나간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주식 계좌로 빠져나간 돈과 다시 들어온 금액의 차이가 컸습니다. 남편은 상당한 금액을 주식에 잃은 상태였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확인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과 도장이 찍힌 대출 계약서였어요.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 서류였습니다. 금액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턱 막혀버렸어요.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제 명의로 제2금융권 두 곳과 사채 조직 한 곳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주식으로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제 인감과 신분증을 도용해 빚을 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아파트를 빼앗으려 한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 반드시 현금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원래대로 봉투에 집어넣고 금고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아빠가 파견한 사람이 저희 집 근처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지시를 받고 온 보안 전문가입니다. 남편분께서 평소 쓰시는 그 노트북만 제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걸어놓고 불리한 증거 파일들을 꽁꽁 숨기거나 삭제를 해버렸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가진 특수복구 프로그램으로 하드디스크 밑바닥까지 싹 다 긁어모을 수 있습니다. 길게 시간 끌 것도 없이 딱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더러운 증거들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빼내드리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남자는 노트북을 자신의 장비에 연결하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사모님, 드디어 꼬리가 밟혔습니다.
남편분이 아주 교묘하게 폴더를 여러 개 겹쳐서 숨겨놨지만 제 그물망은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이리 와서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다 남편분이 그 가짜 공증을 써준 변호사 놈이랑 뒤에서 은밀하게 주고받은 구역질 나는 이메일 내역들이에요. 언제 병실에 잠입할지, 서류는 어떻게 꾸밀지 아주 소설을 써놨네요. 게다가 여기를 한번 보세요. 돌아가신 어머님 손가락에서 억지로 본을 떠서 만든 가짜 지장 스캔본까지 버젓이 첨부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예요. 화면에 이메일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남편과 변호사 후배가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엄마의 유언장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구체적으로 의논한 내용이었어요. 엄마의 지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가짜 지장 스캔본도 첨부 파일로 붙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마저 그 순간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남자가 모든 파일을 저장 장치에 옮겨 담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업은 모두 끝났어요. 옥사본 하나 없이 이 안전한 저장 장치에 모든 파일을 완벽하게 옮겨 담았습니다. 남편분은 제가 노트북을 건드렸다는 사실조차 영원히 모를 거예요. 이 안에 담긴 자료면 남편분과 그 공범 변호사를 쇠고랑 채우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회장님께 이 결과물들을 바로 전달해 드리고 앞으로의 소송 전에도 제가 기술적으로 끝까지 보조하겠습니다. 사모님,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기운 내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아빠는 자신의 투자회사 네트워크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총괄하던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자금줄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주주들이 등을 돌리면서 남편이 맡은 사업이 흔들렸어요. 남편은 집에 돌아와 험한 얼굴로 전화를 붙들고 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상을 차리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아빠의 비서실에서 넘어온 보고서는 시댁 식구들의 뒷조사 결과였습니다. 큰형님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실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었어요.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신우이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증거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덮었어요. 이제 남편의 위조 증거, 명의도용 대출 서류, 큰형님의 다단계 장부, 신우이의 외도 사진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후배의 자백이었어요. 저는 변호사 후배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단독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빠 회사 이름을 대자 다음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변호사 후배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쥔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 앞에서 입 아프게 얄팍한 변명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네가 우리 남편이랑 짝짝꿍 돼서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꾸민 그 더러운 연극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니? 너희들이 뒤에서 속닥거리며 주고받은 그 구역질 나는 이메일 내역들, 그리고 우리 엄마 손가락 억지로 끌어다가 억지로 찍어 만든 그 가짜 지장 스캔본까지 다 내 손에 들어와 있어. 내 뒤에 산처럼 버티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면 니깟 놈 하나 변호사 배지 당장 떼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안 그래? 사모님, 갑자기 부르셔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십니까? 오해가 있으셔도 단단히 있으신 것 같은데 전 그냥 학교 선배가 와서 부탁하길래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류 작업만 조금 도와준 것뿐이에요. 제가 무슨 간덩이가 부었다고 유언장을 위조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맹세코 그 가짜 지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오해를 푸십시오. 시끄러워. 어디서 알량한 법지식 운운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들어? 우리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희 법무법인 문 닫는 건 순식간이고 네 숨통부터 가장 먼저 끊을 거야. 잔말 말고 지금 당장 여기서 선택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네가 꾸민 그 더러운 짓거리 전부 다 불고 내 편에 서서 선처를 구하든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랑 사이좋게 손잡고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로 차가운 감방바닥에서 평생 썩든가.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마. 시간 없어. 지금 당장 대답해. 변호사 후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 손잡이를 두드리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졌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다 불게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제 변호사 자격증만은 박탈당하지 않게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 길은 이제 사모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리면 사모님 화가 풀리시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아니 묻지 않으신 것까지 남김없이 다 자백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또 다시 빠져나갈 거짓말 지어내지 말고 오직 진실만 말해. 내 남편이 처음 널 찾아와서 우리 엄마 아파트를 가로채려고 유언장을 어떻게 조작하자고 모의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계신 호스피스 병실에 몰래 기어 들어가서 의식도 없는 우리 엄마 손가락에 어떻게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어냈는지, 그리고 공증 사무실에 돈을 얼마를 찔러주고 그 가짜 서류를 진짜로 둔갑시켰는지, 내 남편이 난 모르게 내 이름으로 어떻게 대출까지 끌어다 썼는지 아는 게 있다면 그것까지.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어. 네 목숨줄이 이 녹음기에 달려있어. 변호사 후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찾아와 유언장 조작을 부탁했던 날부터 병실에서 어떻게 지장을 받아냈는지, 공증 과정을 또 어떻게 꾸몄는지까지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저는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이제 모든 패가 손안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영정사진은 시댁 현관이 아니라 제 방 책상 위에 모셔두었습니다. 모든 증거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영정사진 앞에 올려두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동네 식당 개인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시댁 친척들과 시어머니 지인들까지 수십 명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당일 음식 준비를 도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 기분 좋게 새 한복을 차려입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지 않았지? 오늘 내 칠순잔치에 우리 동네 내노라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친척들이랑 내 친구들 수십 명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축하해주기로 한 날이야. 어디 가서 우리 집안 기죽지 않게 음식 상다리 부러지게 쫙 깔고 손님들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종년처럼 싹싹하게 굴어. 괜히 친정애미 초상 치른 티 팍팍 내면서 우거지 상하고 궁상 떨어가지고 내 귀한 잔칫날 기분 망치고 내 얼굴에 먹칠하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거니까 행동거지 똑바로 해. 알아들었어? 네, 어머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오늘 어머니 칠순잔치 동네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아주 성대하고 특별하게, 그리고 아주 놀랍게 제 손으로 직접 똑바로 차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시어머니는 흡족한 얼굴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저장 장치와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봤어요. 6년 전 캐리어를 내려놓던 날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지금 거울 속 얼굴은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립스틱을 바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전의 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우편함을 열다가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뜯어보니 은행 채무 독촉장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빌린 기억이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하나씩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금고에서 발견했던 대출계약서와 같은 기관이었어요. 이미 연체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빌린 돈의 독촉장이 이제 집으로 날아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독촉장을 가방 안에 챙겨 넣었어요. 증거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신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왔다며 과일 한 봉지를 내밀었어요. 저는 차를 내오며 신우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신우이는 찻잔을 들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어요. 새언니, 요즘 밖으로 아주 뻔질나게 나돌아다니더라? 내가 길에서 언니 혼자 바쁘게 어디 가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친정엄마 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밖으로 빙빙 돌아? 어딜 가긴 어딜 가.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가고 저녁거리 사러 마트 간 게 전부야. 왜? 내가 어디 딴 데라도 간 줄 알아? 아, 그래요? 병원이랑 마트라. 알았어. 뭐 찔리는 거라도 있나 봐.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차나 마저 마셔요. 신우이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다음날 새벽, 저는 잠결에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방문을 열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네 여동생이 몰래 뒤따라가서 찍어온 사진 못 봤어? 늙은 나무주연상감이랑 아주 카페 앞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잖아. 초상 치른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딴 놈팽이를 만나고 다녀? 그 늙은이가 대체 누군지 당장 뒷조사해봐. 알겠어, 엄마. 장모님 아파트 문제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 여자가 진짜 겁도 없이. 내일 날 박는 대로 사람 풀어서 그 남자 정체부터 싹 다 캐낼 테니까 어머니는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앉았습니다. 시누이가 흥신소를 고용해 저와 아빠가 만나는 장면을 찍어 시어머니에게 넘긴 것이었어요.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서서 저를 불렀습니다. 야, 너 당장 방에서 튀어나와봐. 당장 안 나와? 저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남편이 손에 사진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제가 카페 앞에서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너 이거 뭐야? 이 남자 도대체 누구냐고. 네가 요새 마트 간다, 병원 간다 거짓말치고 뒤로 호박씨 까면서 만나고 다니는 이 늙은이 대체 누구야? 이거 나. 그냥 예전에 우리 집안이랑 알고 지냈던 분이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차 한잔한 게 다야. 예전에 알던 분? 웃기고 있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상칠은 상주가 생판 모르는 남자랑 카페에서 밀회를 즐겨? 당신 지금 뒤로 나 몰래 무슨 꿍꿍이 꾸미고 있는 거지? 장모유산 가로채려고 저 남자랑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잔말 말고 당장 네 휴대전화 1인 해봐. 그 놈팽이랑 무슨 짓거리를 꾸미고 있는지 내가 통화 내역부터 싹 다 뒤져봐야겠으니까 얼른 내놓으란 말이야.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이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남편도 모자라서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며 눈을 치켜떴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네가 뒤가 구린 게 없으면 왜 못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 않냐? 남편이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챘습니다. 저는 빼앗기지 않으려 손을 뻗었지만 남편이 저를 밀쳐냈습니다. 어머니한테 안 내놔? 당신 오늘부터 이 안방에서 한 발짝도 나갈 생각하지 마. 얌전히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반성하고 있어. 당장 들어가.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저는 뒤에서 남편에게 등을 떠밀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당겨봤어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거친 말투였어요. 남편이 사채업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둘이 들어섰어요. 남편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자, 이거 네 친정엄마 아파트 상속 포기각서하고 유류분 포기각서야. 네 몫은 단 한 푼도 없다는 서류니까 잔말 말고 여기 빈칸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오늘 밤 이 형님들한테 무슨 꼴을 당할지 나도 모른다. 내가 왜 여기다 도장을 찍어? 이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거야. 당신이 내 이름으로 몰래 빚까지 져놓고 이제 엄마 아파트까지 통째로 뺏으려고 사채업자까지 불러들여? 사채업자 중 한 명이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아줌마, 남편분이 좋게 말할 때 얌전히 도장 찍으세요. 우리가 빚 대신 받으러 왔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 오늘 여기서 안 찍고 뻗대면 다음에는 이 서류 말고 신체 포기각서 들이밀 거니까 손가락 날아가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지장 확 찍어. 남편이 볼펜을 집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동사무소 문 열자마자 당신 끌고 가서 인감증명서부터 뗄 거야. 오늘 밤새도록 뼈저리게 생각해봐. 목숨 굳이 내놓고 싶지 않으면 아침까지 마음 곱게 고쳐먹어. 저는 볼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볼펜을 식탁 위에 던지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문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다시 잠금 소리가 났어요. 저는 안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 사채업자들의 욕설이 새어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엄마의 유산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제 명의로 진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겁먹으면 안 됐어요. 지금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서랍장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서랍 안쪽에 밀어 넣어두었던 구형 태블릿 PC가 손에 잡혔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아빠가 설치해둔 비상연락망 앱을 찾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남편이 사채업자를 동원해 저를 안방에 가두었다는 내용과 내일 아침 주민센터로 끌려갈 것 같다는 내용, 그리고 지금 있는 주소를 적어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 표시가 뜨자 저는 태블릿 PC를 다시 서랍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술병이 부딪히는 소리도 났습니다. 남편이 사채업자들에게 술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주민센터가 문을 열기 전까지 아빠가 와야 했습니다. 아빠의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서랍 안에 태블릿 PC를 숨겨놓은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서랍 안에서 태블릿 PC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빠였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만 버텨달라는 아빠의 메시지 두 줄이었습니다. 야, 이봐. 내일 아침에 저 독종 같은 년이 동사무소 안 가겠다고 끝까지 악쓰고 버티면 어쩔 건데? 질질 끌고 갈 수도 없고 말이야. 끝까지 버티면? 그럼 밥도 물도 주지 말고 이 방 안에 영원히 가둬버려.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얌전히 서류에 사인할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할 거니까 형님들이 문 앞 딱 지키고 있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려움이 스쳤지만 곧 가라앉았어요. 내일 아침 6시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가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바닥에 등을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밖에서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사채업자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8시가 되자 안방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발소리였습니다. 야, 안에서 자는 척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 동사무소 문 열 시간 다 됐으니까 민기적거리지 말고 빨리 씻고 나와. 어젯밤에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얌전히 도장 찍으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빨리빨리 준비해서 기어 나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굉음이 울렸어요. 쾅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급하게 움직였어요. 아니, 당신들 도대체 뭐야?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아침 대바람부터 문을 다 때려 부수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여기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그 목소리에 겁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방문이 열렸어요. 건장한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빠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빠의 뒤로 경찰 제복을 입은 형사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거실을 훑어보다가 저를 발견하자 곧장 안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저의 얼굴을 살피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우리 딸 밤새 저 짐승 같은 놈들 틈에서 얼마나 무서웠어? 다친 데는 없고? 아빠가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형사면 다야? 영장도 없이 남의 가정집에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 게 어딨어? 나 아무 죄도 안 지었어. 이거 명백한 가택 침입이니까 당신들 옷 다 벗게 만들 거야. 당장 이수관 못 풀어? 형사 한 명이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펼쳤습니다. 시끄럽고 당신을 아내 불법 감금 및 특수협박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소파에 앉아있던 사채업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빠가 데려온 남자들이 양 옆에 막아섰어요.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입을 열었어요. 아니 형사님, 진짜 오해세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합법적으로 유언장을 다 써주셨다니까요. 공증까지 다 받은 진짜 서류예요. 제 아내가 혼자 욕심부리고 고집을 피워서 제가 타일러 보려고 좋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지 절대 감금한 게 아니라고요. 저 조폭들도 그냥 아는 형님들이에요. 저는 안방에서 나와 형사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어요. 형사님,
여기 이 서류들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인간이 그 변호사 후배랑 짝짝꿍돼서 우리 엄마 유언장을 조작하려고 주고받은 이메일 증거들이에요. 우리 엄마 손가락 억지로 끌어다 찍은 가짜 지장 스캔본도 있고 어제 변호사 후배가 전부 자백한 녹취록까지 다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이건 저 몰래 제 명의를 도용해서 제2금융권이랑 사채업자한테 불법으로 돈까지 빌린 대출 서류예요. 전부 다 압수해 주세요. 형사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허우 참나. 핑계를 대려면 좀 앞뒤가 맞는 핑계를 대시죠. 완벽한 사문서 위조에 아내 명의 도용해서 불법 대출까지 받았네요. 죄질이 아주 무겁습니다. 감금의 협박까지. 이거면 콩밥 아주 오래 드시게 생겼어요. 끌고 가.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형사들이 남편과 사채업자들을 거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끌려가면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아빠와 저만 남았어요. 아빠는 소파에 앉으며 저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우리 딸, 도관에 든 쥐처럼 갇혀서 그 험악한 놈들 목소리 듣느라 간밤에 얼마나 떨고 무서웠어. 이제 정말 끝났다. 다 괜찮아. 아니야, 나 하나도 안 무서웠어. 우리 아빠가 아침 6시 땡 치면 나 구하러 나타나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아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애비가 돼서 진작에 우리 딸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험한 꼴 다 당하게 만들고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시어머니와 큰형님, 시누이가 들어섰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거실 상황을 보고 굳었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집안꼴이 이게 대체 무슨 난리야? 멀쩡하던 우리 아들은 갑자기 또 어디로 끌려간 거고? 설마 네가 경찰에 신고했어? 우리 귀한 아들 당장 내놔.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 아들놈? 아내 몰래 빚이나 잔뜩 지고 장모유산 뺏으려고 서류 위조에 조폭들까지 불러들여서 집 마누라를 감금한 그 짐승만도 못한 놈 말입니까? 당신 아들 지금 내 손에 엮여서 경찰서 끌려왔어. 평생 차가운 감방바닥에서 썩을 준비나 하라고 전하세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아빠가 앞을 막아섰어요.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감히 금쪽 같은 내 아들을 경찰에 쳐넣어? 네 깐년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폐악질을 부려? 당장 고소 취하 못해? 취하 안 하면 내가 널 아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찢어 죽이고 싶은 건 나예요. 이 끔찍한 진흙탕 싸움, 6년 내내 저를 식모 취급하고 우리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돈에 눈이 멀어서 짐승처럼 달려든 건 바로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받은 수모 오늘 여기서 똑똑히 갚아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아빠 비서실에서 준비한 봉투였어요. 안에 든 내용물을 거실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큰형님의 다단계 조직 장부 사본과 피해자 명단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옆으로 신우이의 외도 증거 사진이 펼쳐졌어요. 큰형님이 장부를 집어들다가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동서, 이게 왜 동서 손에 있어? 이거 내 사무실 금고 깊숙이 숨겨둔 장부인데? 설마 동서가 내 뒤를 다 캔 거야?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신우이는 외도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신우이 남편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신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너 지금 나 몰래 뒤로 호박씨 까면서 이딴 논팽이랑 모텔이나 들락거렸어? 이게 다 뭐야? 나한테는 친목 모임 간다고 핑계대더니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어? 여보, 아니야. 이거 다 세연이가 조작한 거야. 내가 당신 놔두고 미쳤다고 딴 남자를 만나?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나 아니라고. 신우이 남편은 사진을 쥔 채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 변명은 법정 가서 판사 앞에서나. 오늘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이랑 위자료 소송 걸 테니까 네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을 준비나 해. 신우이가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큰형님은 다단계 장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입술을 달싹였어요. 피해자 명단 쪽으로 시선이 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설마
여기 피해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에 단체로 나를 고발이라도 한 거야? 동서가 그 사람들 다 부추긴 거야? 나 이제 사기죄로 깜빵 가는 거야? 어떡해? 아빠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어제 오후자로 이미 완벽하게 고발장 접수 끝났습니다. 수십 명의 피눈물 짜내서 불법 다단계로 사기친 죄값 톡톡히 치르셔야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당신 사업장에 압수수색 들어갈 테니 기대하세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휴, 며느라가 내가 죽일년이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나서 미쳤었어. 우리 아들 깜빵 가고 딸년들 이혼당하고 쇠고랑차게 생겼는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가족 살려다오. 내가 평생 네 종노릇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그 더러운 손 놓으세요. 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고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난동을 피울 때 이미 제 마음속에 선처라는 단어는 다 타버리고 없어졌어요. 당신들이 지은 죄, 이제부터 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뼈저리게 치르세요. 저는 아빠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엉켜 싸우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아빠와 함께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빠가 현관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6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 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밥상을 차렸고 수없이 많은 모욕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을 등지고 서 있으니 아무런 감정도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옆에 서서 말했어요. 이제 저 지옥 같은 구덩이는 영원히 끝이다. 새 인생 살러 가야지. 가자 우리 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빠져나오자 경찰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수갑을 탄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아빠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차가 출발하며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백밀러에 경찰차가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백밀러에서 눈을 걷었습니다. 아빠가 핸들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침부터 큰일 겪고 속이 다 텅 비었겠다. 우리 예쁜 딸 밥은 챙겨 먹었어? 아니, 속이 뻥 뚫려서 그런지 이제 밥 생각이 조금 나네. 그래,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앞으로는 평생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빠가 다 사줄 테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혼 및 형사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저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판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피고인석에 앉아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변호사 후배의 자백 녹취록과 이메일 증거, 명의도용 대출 서류가 하나씩 제출될 때마다 남편의 고개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선고날 남편은 사문서 위조, 사기, 특수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경위가 남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남편이 끌려나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이혼 판결은 같은 날 함께 났어요. 남편 측이 제 명의를 도용해 일으킨 대출금은 남편 측이 전액 상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엄마의 아파트는 위조 유언장이 무효로 판정되면서 명의가 온전히 제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법원 건물을 나오며 저는 아빠와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빠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결말도 하나씩 정리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집은 큰형님의 다단계 사기 피해 보상을 위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큰형님은 피해자들의 집단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신우이는 남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던 날 신우이는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저를 보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낡은 단칸방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저는 특별한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모든 법적 정리가 끝난 뒤 저는 엄마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GTX 노선 확정으로 값이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저는 처분 금액의 일부를 엄마가 마지막 날들을 보냈던 호스피스 병동에 엄마의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병원 담당자가 연락을 받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원장님, 우리 엄마가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곳에서 신세참 많이 졌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소중한 돈이니까 아프고 힘든 분들 위해서 꼭 좋은 데 써주세요. 제 이름 말고 저희 엄마 이름으로 기부해 주세요. 그게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도 가장 기뻐하실 일일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아빠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빠는 직접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여기가 앞으로 우리 딸내미가 앉을 기획실장 자리야. 넌 내 핏줄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원래부터 네가 앉아 있어야 할 네 자리야. 그동안 썩힌 재주 여기서 마음껏 펼쳐봐. 아빠도 참 내가 그 끔찍한 시댁에서 6년 동안이나 앞치마만 두르고 밥이나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큰 자리를 주면 어떡해. 내가 회사에 누가 될까봐 걱정부터 앞서네.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 넌 벤처기업 기획팀장까지 하던 뼛속부터 똑똑한 내 딸이야. 자전거 타는 거 한번 배우면 평생 안 까먹는 것처럼 일하는 감각도 금방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해. 아빠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넌 앞만 보고 달려. 저는 의자에 앉아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빈 책상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자리였어요. 기획실에는 팀원이 6명이었습니다. 저는 첫 주에 팀원들과 하나씩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들었습니다. 6년 전 기획팀장이던 시절 몸에 익었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달 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새 프로젝트 제안서를 완성해 임원진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빠는 방송석 맨 뒷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팀원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와, 실장님, 방금 임원진들 앞에서 발표하시는 거 진짜 최고였어요. 6년이나 쉬셨다는 분 맞아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던데요? 저 오늘 실장님 브리핑 하시는 거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아휴, 과찬이야. 다 우리 팀원들이 밤새워서 자료 잘 만들어준 덕분이지. 나 혼자 한 거 아니잖아. 다음번 프로젝트 때는 김 대리가 직접 앞에 나서서 발표 한번 해봐. 내가 옆에서 꼼꼼하게 다 챙겨주고 도와줄 테니까 자신감 갖고 도전해봐. 알았지?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잠시 서서 사무실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주말이면 아빠와 함께 엄마가 안치된 수목원을 찾아갔어요. 처음 2번은 아빠와 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새겨진 자리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3번째 방문하던 날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몹쓸 놈이야. 당신 혼자서 그 모진 세월 다 견디게 하고 우리 예쁜 딸내미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 당할 때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당신한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 원망하면서 산 적 단 하루도 없어. 오히려 나한테 아빠 흉 한 번 안 보던 사람이야. 하늘에 있는 엄마도 지금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보면 엄청 기뻐하고 있을 거야. 나도 다 아니까 이제 자책 그만해. 아빠가 꽃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그렇게 착해 빠져서 바보같이 나 같은 놈을 원망도 안 하니까 애비인 내가 더 가슴 찢어지고 미안한 거지. 살아서 못 해준 거 내가 우리 딸한테 평생 다 갚으면서 살게. 지켜봐줘. 저는 아빠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수목원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들려?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무서워. 아빠가 내 옆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잖아. 그 나쁜 사람들한테서 엄마가 남겨준 아파트도 내 손으로 똑똑히 다 지켜냈어. 나 이제 진짜 잘 살게.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엄마. 그 주 퇴근길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에서 나와 저녁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6년 전 사직서를 낸 뒤 처음으로 제 발로 출퇴근하는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어요. 아빠와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까지 조금 서둘러야 했어요. 저녁 약속 장소는 아빠가 자주 가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안쪽 자리에 아빠가 먼저 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메뉴판을 펼치는데 아빠가 먼저 덮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실장님 오셨어?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여기 이 집이 된장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 네 엄마가 끓여주던 딱 그 맛이야. 배고플 텐데 기다리지 말라고 아빠가 미리 넉넉하게 시켜놨지. 아, 뭐야. 오늘은 내가 아빠 맛있는 거 사주려고 비싼 메뉴 고르려고 했는데. 아빠가 선수 치면 어떡해. 나 돈 버는 직장인데. 비싼 건 다음에 네가 월급 타면 그때 멋지게 쏘면 되지. 오늘은 그냥 아빠가 사주는 따뜻한 찌개 든든하게 먹어. 밥이 보약이야.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아빠는 제 앞에 먼저 반찬을 밀어주며 밥을 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모금 떠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빠가 밥을 먹다가 말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딸 요새는 밤에 안 깨고 잠은 푹 자는 거야? 그 나쁜 놈들 생각나서 가슴 뛰거나 악몽 꾸거나 그러진 않고 얼굴이 헬스케진 것 같기도 하고 나 진짜 괜찮아. 예전엔 억울해서 밤마다 눈물이 났는데 요새는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런지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기절이야. 마음이 편해져서 진짜 아주 잘 자. 아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게 최고지. 그래. 지난 일은 다 잊고 앞만 보고 살아. 우리 예쁜 딸.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의 소리가 잔잔하게 깔렸어요. 20년이 넘도록 서로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부녀가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아빠가 차키를 꺼내며 물어봤어요. 밤 공기가 제법 차네. 우리 딸 피곤할 텐데 아빠가 집 앞까지 편하게 차로 바래다 줄까? 타라. 아우,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가. 아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도 시킬 겸 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 타고 갈게. 아빠는 조심해서 운전해서 가. 아빠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밤길 으슥하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걷지 말고 앞 잘 보고 조심해서 가. 집에 도착하면 아빠한테 바로 전화 한 통하고. 알았지? 응, 알았어.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할게. 아빠도 운전 조심하고 내일 회사에서 봐. 저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빠가 차 앞에 서서 제가 걸어가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한번 흔들었어요. 아빠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어요. 지하철 입구가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누구도 믿지 말고 네 몫은 네 손으로 직접 챙겨야 한다던 그 목소리. 저는 지켰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것을 그리고 저 자신을. 계단 끝에서 지하철 불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긴 낡은 아파트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배신,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폭력,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빠. 주인공은 혼자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차갑게 각성하여 스스로 자신의 몫을 지켜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리고 잃었던 나 자신을 되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